안녕하십니까, 아싸라비아입니다. 저희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가지고 인사이더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명해보는 그런 팟캐스트인데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늘 나와주시던 작두님,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원래 스랩바짱이 지금 자리를 좀 비웠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한 분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큰 손이 되기 힘든 작은 손. 실제로도 손이 작은 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좀 이렇게 뭔가 분위기도 좀 새롭네요. 새로운 분이 분위기 깔고 들어갔는데 원래 이렇게 목소리를 까시나요? 아니요, 갑자기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깔아지네요. 이제까지 저희 프로그램 그래도 쭉 들어오셨다고. 근데 제가 아마 1호 청취자가 아닐까. 그렇죠. 저희가 아주 그 청취자 수가 미미할 때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신 저희 애청자이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떤 색깔을 저희한테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막 한번 어렵게 던져봐야지. 색깔이요? 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걸 막 던지시는데 일단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긴장되네요. 워낙에 쓰레빠짱이 네. 이 캐릭터를 굉장히 그 MC 대석과 대립각을 잘 세우시면서 무참히 깨시는 그런 역할로 잘 하셨는데 쓰레빠짱이 저한테 덤볐다 깨지는 이 역할로. 네, 반대이겠지만 어떻게 쓰레빠짱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이어가고 싶긴 한데 어려울걸? MC를 저격하는 이 계보를 이어가실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근데 MC 저격이 항상 재밌다는 거는 그게 좀 뭔가 고정관념 같아. 우리가 고정관념을 계속 타파하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MC가 장악을 하고 나머지 편애들은 벌벌 길고. 어쨌든 그 작은 손님 되게 환영하고요. 네. 저희가 그 7월 말까지 쓰레빠짱님이 이 자리를 좀 비우시게 돼가지고 7월 말 함께 하면서 앞으로는 한번 그 작은 손님이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출연하시겠다 해가지고 그건 한번 이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거 그 장기 면접 같은 건가요? 인턴 아니 같은 우리가 거? 잘 보여야 된다고. 거기 네. 뭐냐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저는 두 분하고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고요. 장사가 아직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작은 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자영업자의 애환 뭐 또 이런 쪽이네요. 환영합니다. 그 저희 오늘 아싸라비아 시작하기 전에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나와서 근황을 얘기하는 것도 오자마자 이제 근황을 얘기하셔야 당황스럽긴 한데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나마 있는 근황이라면 요즘 그 자녀 백신 맞는 게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굉장히 핫한데 네. 저도 맞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림이 올 때마다 오는 순간 들어가 봐도 항상 자녀 백신이 0으로 다시 바뀌어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이. 뭔가 이게 예전에는 백신 맞는 게 정말 원래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뭐 그쪽부터 갔으니까 그런 거라면 그래도 최근에는 종종 아는 사람들이 백신 맞았다고 SNS에 글을 또 올리고 있더라고요. 완전 20%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슬슬 이게 보편화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좀 널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온라인 게시판이나 이제 댓글들 보면 그 온라인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열심히 그 노쇼 백신을 위해서 이제 웨이팅한다. 막 이런 게 이제 좀 일반화된 현상인가 봐요. 댓글들도 이제 막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 댓글 단 사람이 밑에 가서는 자녀 백신 막 이거 클릭하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궁금했거든요. 그 자녀 백신을 어떻게 접종 대기를 뭐 해야 되는 예약을 건가요? 할 수 있는지. 예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말고는 네. 전화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화로 대기해놓고 그렇군요. 방문하거나 이제 전화로 하면 대기해놓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거는 막아놓고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그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되게 해놓고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40대, 30대들은 우리 어린 건가요? 뭐 6, 70대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강제적으로 앱 알림만, 앱 예약만 가능하도록 그래서 네이버 그렇군요. 앱과 네. 카카오톡 앱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계속 2개를 해놓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BTS 거의 콘서트 티켓 예약 같은 경쟁률인 것 같아요. 0.1초 만에 이미 사라져 있다라는 게 그렇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앱을 깔고 내가 이제 뭐 원하는 날짜랑 장소를 지정하고 신청을 누르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원래 갖고 계시던 다들 갖고 있는 게 뭐 카카오톡은 다 있을 것이고
네이버 앱도 보통 웬만하면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알림이 뜨면 눌러서 들어가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더 0.1초 만에 사라지는 네, MC 대통령님도 지난번에 뭘 하려다가 백신 접종하려다가 얀센이 이제 우리나라에 네. 미군에서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이제 현역 군인들하고 특히 예비군 민방위까지 풀렸어요. 근데 내가 그거 트는 처음 날 들어가서 대기 들어가서 딱 들어봤더니 대상자가 아닙니다. 민방위도 끝났기 때문에. 민방위도 끝난 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여기서 이제 MC 대선님의 그 연차가 나오네요, 그죠? 예. 되게 중후하고 멋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몰라갖고 물어보긴 했는데 아마 이제 30, 40대 분들은 노쇼 백신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죠. 아마 이제 그렇지 저도 않을까요? 맞아가지고 여러모로 찾아보고, 그러니까 통장이랑 예전에는 전화 예약 그걸 썼는데 30, 40대는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다 돌렸어요.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또 주축으로 이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어쨌든 그 노쇼 백신을 계속 이렇게 뭐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이제 0.1초 만에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그때를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1초 만에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백신을 몹시 네. 맞고 싶기는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차피 뭐 좀 기다리면 다 맞는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굳이 좀 더 기다려서 맞는 것보다 빠질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맞는 게 낫지 않나? 뭐 어떤 면으로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주 쉬게 되면 직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모로 주변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거시적으로 봐서는 이 사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게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맞으신 분들은 처음 맞으실 때는 막 부작용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맞고 나서는 되게 마음 편해 하시더라고요. 뭐 남 얘기처럼 얘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 1차 맞았잖아. 아직 1차이기 때문에 1차도 뭐 예방률이 네, 뭐 꽤 굉장히 높죠.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2차를 7월 중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이제 1, 2차 다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뭐 배부를 했나요? 어쨌나?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되게 마음 편해 하시더라고요. 돌아다닐 때. 그리고 이제 문자에 이제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주나 봐요. 이제 다 맞으신 분들. 이제 그것만으로도 되게 흐뭇해 하시고. 백신 여전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 주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늘었는데요.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확실히 주는 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MC 대석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뭐 저희 거에서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라면 38회 때 이 시대의 영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남긴 말인데요. 그 애초에 음식을 먹고서 그 사진에 대해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거기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썼던 것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미안하다는 그렇다 치고 고맙다는 무엇이냐 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드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음식 사진을 올리는데 계속해서 이 미안하다 고맙다 시리즈로 냈어요. 가재 요리를 먹고서 가재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 뭐 우럭을 먹고서 잘 가라 우럭아 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더니 뭐 장어를 먹고서 또 미안하다 고맙다 뭐 영어로도 쓰고요 막 일본어로도 쓰고요 계속 시리즈로 쓰더니 이번에 자기 반려견이 죽었는데 한 10여 년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실비야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고맙다에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 말 자체. 네. 물론 이제 정영진은 굉장히 그 SNS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뭐 CEO 이런 거 이미지로 잡혔잖아요. 뭐 세대와 뭐 소통하고 뭐 고객들과 소통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트렌드 섹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자기네 물건은 더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지 올라가고. 그건 좀 다른. 그건 좀 다른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CEO가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리즈로 한 거는 잘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 그게 막 이슈화 되는 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까지 뭐 이슈화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작은 네. 손님은요? 일단은 그 정용진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셀럽들이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돼가고 있어서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뒤로 있고요. 이제 가면서 더 이제 한 예,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발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지적을 받고 원래도 관종이긴 했는데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다양하잖아요. 그 장난감으로 야구단 사고 거기서 또 계속 롯데 회장 저격하고 이런 게 재밌나 봐요. 이게 삶이 좀 무료했던 것 같은데. 나도 딱 그 느낌이야. 네. 그래서 재미를 찾는 것 같긴 한데 그 재미가 굳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게 사실 일베 용어거든요. 일베에서 논란을 그래요? 일으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미안하고. 일반 사람들이 논란을 된 게 아니라 일베가 굳이 논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논란화한 내용이거든요. 그 구절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 고맙다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고 당연히 써야 되는 말인데 굳이 일베에서 가장 통용이 많이 되던 용어 그리고 이 사람의 전철을 보면 그런 그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의 핵심되는 말을 써서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 심지어 아까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자기네가 실제로 팔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으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좀 보면서 처음엔 신경을 안 쓰긴 했어요. 네. 뭐 이런 걸 갖고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조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보가 약간 그 좀 일베스러운 네, 그러니까. 게 있었던 건가요? 맥락을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어요. 네. 저는 처음 이게 쓰였을 때는 분명히 과민 반응이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한 게 또 하필이면 우리 시대의 영린인 세월호하고 연관돼 있는 그 발언, 그런 일베 쪽하고 연관된 거 그거랑 겹쳐졌기 때문에 과도한 비판이 있었다, 과도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일부러 그 말을 써가면서 시리즈로. 시리즈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쓰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죠.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이게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게 그런 류의 전략이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을 파놓고 비아냥대는 요 스타일인데 이른바 최근에 보이루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보겸이 쓴 자기의 이제 인사말인 보이루, 보겸에다가 하이루를 덧붙여가지고 이걸 여성 성기 비하하는 식으로 쓴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쓰는 게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안 하다가 여자애들이 지나가면 뭐 보이루 하면서 그게 뭐냐고 따지고 들으면은 이거 보겸 하이루인데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쓴 거야. 이 방식이라는 게 진짜 치사하고 야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썼던 사람들, 뭐 오버워치의 채팅 보이스 채팅 창이라든가 혹은 실제로 내가 봤던 10대 상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거에는 이 시대에서 그런 비아냥을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활개치게 두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백래시 일어나는 거는 아마 이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MC 대석의 AS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잠시 노래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뮤지션들 위주로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것 위주로 가는데요. 2인조 여성 듀오 발라 듀엣, 발라드를 하는 듀엣이라고 되게 이름을 쉽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발라 듀엣의 공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내 앞에 멈춰섰을 때 너는 그대로일까 예전과 같을까 온기는 저 멀리 사라지고
보이던 빛마저 사라지면 나는 바보처럼 또 너에게 가겠지. 마음속 깊은 곳 응어리들은 굳어져 씻을 수도 없이 메말라가겠지. 멈출 수 없는 너를 향한 강한 이끌림이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끝날까. 새까만 어둠 속 너를 찾는 내 눈빛이 온 우주를 지나 너에게 닿기를. 비울 수 없는 너를 향한 강한 그리움이 온 우주를 돌아 온 우주를 돌아가네. 기는 저 멀리 사라지고 이던 빛마저 사라지면 나는 바보처럼 또 너에게 가겠지. 마음속 깊은 곳 응어리들은 굳어져 씻을 수도 없이 메말라가겠지. 멈출 수 없는 너를 향한 강한 이끌림이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끝날까. 새까만 어둠 속 너를 찾는 내 눈빛이 온 우주를 지나 너에게 닿기를. 비울 수 없는 너를 향한 강한 그리움이 온 우주를 돌아 온 우주를 돌아가네. 네, 오늘 주제는요, 에픽하고 애플, 에픽 게임스라는 곳하고 애플하고 요즘 소송을 좀 크게 벌이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은 손님, 네. 어떻게 진행이 된지, 이 두 기업이 왜 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들 핸드폰들은 쓰실 거예요. 전부 다 스마트폰일 거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겠죠. 근데 그 앱을 어디서 깝니까? 보통은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겠죠. 네네. 뭐 사실상 강제된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스토어에서만 앱을 깔 수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매출이 많이 나는 게임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네.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는 애플과 굉장히 협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애플에서도 일부러 직원들을 고용해서 24시간 대응팀도 마련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좋은 사례를 남기는 듯 했으나 이제 포트나이트가 워낙에 큰 게임이 되고 세계적으로 초대박 히트를 하면서 수익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회사의 CEO가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 결제는 무조건 애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수수료가 무려 30%라는 아주 엄청나네요. 네. 억소리 나는 네. 그런 수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막아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반독점 지위를 이용한 뭐 불공정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송을 걸어서 네. 지금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는 무료예요. 무료고 온라인 일종의 대전 게임이면서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지 같은 것도 좀 만들고 팀 짜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수익이 엄청납니다. 애플에서 그 포트나이트 가지고 인앱 결제 통해서 얻은 수익만 3억 6천만 달러에 또 달한다고 해요. 3억 6천만 달러면은 하나로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다 1000을 곱해야죠.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네, 그렇죠. 네, 엄청난 돈인데 이게 게임 자체는 무료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일종의 히어로로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에 참견시키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계속되면 계속돼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내서 그게 구매를 이제, 하는 거죠?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네. 인앱 구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깔고 나서 이 인앱 결제는 무조건 애플 내 시스템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30%를 적용해요. 근데 사실 구글도 세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플레이스토어도 마찬가지인데 안드로이드는 한 가지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꼭 플레이스토어를 끼지 않고 앱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사 홈페이지, 그러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가서 APK라는 설치 파일을만 받으면은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결제는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소관이 아닌 게 됩니다. 그게 안드로이드라는 시스템하고 애플의 차이가 되는 거죠. PC 같은 경우에서도 뭐 30%를 떼는데 PC 같은 경우에 또 에픽 게임스라고 스팀에서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설치할 수 있고 뭐 우리 그 게임을 설치할 때 뭐 꼭 여기서만 받아서 한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PC는 이런 게 열려 있는데 여기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자사에서 이거 결제해가지고 보석으로 하면 이 보석을 여기서 다시 이 인앱 아이템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에픽이 그냥 업데이트 통해서 올려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애플에서 아예 포트나이트를 내려버렸어요. 자기 이제 설치를 아예 못하도록. 앱 마켓에서 삭제를 했죠. 삭제를 보복 조치를 한 거죠. 삭제를 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미 깔려 있는 게임은 다시 설치는 못하지만 깔려 있는 거는 쓸 수는 있으니까 포트나이트가 깔려 있는 중고 아이폰이 막 몇백만 원에 거래되는 좀 희귀한 좀 신기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죠. 지금 소송이 걸린 거는 독점 방지법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독점 방지법의 위상은 꽤 세가지고 굉장한 거대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좀 더 먹으려고 했다가 이걸로 막 갈갈이 찢기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과연 이 애플이라는 야 싫으면은 우리 회사 폰에서는 네 게임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딴 데다 해. 지금 애플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셈인데 이게 얼마나 좀 말이 되는 소리인지 조금 뭐 같이 한번 따져 보도록 하죠. 뭐 어떠세요?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조금 외부여서 오늘도 사전 조사는 저희한테 다 맡기신 작두님. 아니 저는 진짜 내 핸드폰에 깔린 게임이라고 수도쿠 하나밖에 없어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테트리스와 수도쿠만 하는 그냥 광고만 사람이어가지고. 봐주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선 안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안 유명해요. 네네. 희한하게 한국 네네. 쪽에서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걸 이제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포지션을 오늘 할 예정인데요. 아니 어디서 보니까 5월에 뭐 게임 인사이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원래 7대3이란 수수료가 오랜 관행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구글하고 이제 애플 자사 스토어 게임 인앱 결제에서 보통 다 이제 스팀도 입점 게임들의 매출 30%를 가져갔다. 네네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왔다가 이번에 이제 터진 거죠. 이 오랜 관행으로 왔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포트나이트를 개발했던 이제 이 회사에서 규모가 커지면서 한번 뭐라 해야 돼 맞짱 떠도 될 만한 이게 뭔가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수료 분쟁이 수면에 오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터트리려고 터트린 건데 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인앱 외 바깥쪽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자마자 이제 애플이와 구글에서 이 게임을 내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쵸. 내려버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다시 여기서 에픽에서 인재 소송을 건 건데 소송의 내용이 자세하고 방대하기가 그지 없어가지고 이미? 소송을 치려고 이미 해놓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희가 내려야 사람들도 포트나이트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소송이 언론의 화제를 많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인앱 결제 터무니없이 비싸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대표인 스위니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해오긴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터뜨린 거죠. 30%면은 되게 크긴 크네요. 그죠? 큽니다. 이게 이제 뭐 꼭 게임만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이제 플랫폼이 대부분 이제 수수료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맞습니다. 높은 게 한 30% 즈음이고 대부분 한 15% 요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구글, 애플도 역시 이제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나서 15%뭐 인하 하겠다. 근데 대신 조건부 뭐 30% 따라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매출이 작은 그 게임사들은 15%까지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다 간보고 있는 게 30%를 전부 다 스팀이건 뭐 그 플레이스토어건 다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거를 관행처럼 만들어 놔야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너희가 딴 데 가도 다 그렇다라고 막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먼저 여기서 만약 무릎을 꿇게 되면 다른 데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야 되는 그런 좀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해봤자 뭐 애플하고 구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걸 좀 들어봐요. 스팀 이렇게? 보세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애플이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게 윈도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꼭 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에픽 게임스가 그래서 자사의 스토어를 열었어요. 에픽 게임스 스토어라고. 그리고 12%로 수익 얻는 거를 아예 딱 정해 버렸습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PC는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쪽이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면 돼. 내가 배달을 앱으로 돌리고 싶은데 배달의 민족에서 터무니없는 나한테 그 비율을 요구해. 들어와 안 해. 하고서 나는 쿠팡 이츠라든가 뭐 쓰는 사람은 적더라도 요기요라든가 뭐 딴 데로 일단 알아보면 돼요. 할 수는 있어. 구글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어쨌건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앱을 다운 받을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진 코믹스라든가 리디북스라든가 이런 것들, 레진은 자체적으로 외부 앱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리디북스는 결제 자체는 모바일 웹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앱을 안 쓰도록. 이런 거는 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은 그게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저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정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일단은 아까 구글에 대해 나온 얘기 중에 그 이제 구글이 30%고 매출이 적은 업체들한테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 배경이 뭐냐면 구글이 애플하고 원래 조금 다른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구글이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인앱 결제 무조건 강제하고 30%로 한다. 대신 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에게만 15%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냥 구글이 뭐 애플하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맞는데 근데 구글의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만드는 것조차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아마 앱스토어가 또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있죠. 그 통신사별로 네, 뭐 원스토어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원스토어 원스토어가 실제로 한국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 형편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구글을 상대로 해서 뭐 그러니까 원스토어만 네.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스토어도 쓰는 사람들이 한 15%인데 해봐야 뭐 매출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가능은 하고요. 앱스토어 중에 이제 그 원스토어의 그 수수료는 또 공부를 좀 해봤더니 그 구글하고 애플하고 달리 일부러 좀 낮췄어요. 그래서 20%로 원래 낮고
그리고 외부 결제를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외부 결제 시 자기들은 5%만 가져가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포트나이트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정책을 좀 발빠르게 개발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네 앱으로 많은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또 애플은 아예 그 앱스토어 자체를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반독점법에 훨씬 위배가 돼서 이번에 굳이 애플을 상대로 그걸 소송을 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네. 큰 거죠. 그러면 저 말씀하셨을 때 이제 외부 결제와 인앱 결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인앱 결제는 어쨌든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앱 거고 내에서만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외부 결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포트나이트 게임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포트나이트 제작사로 가서 결제를 하는 게 외부 결제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게임에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외부에서 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회사인 거죠. 그 회사 개발 웹사이트 업체. 가서 결제를 한다거나 그렇죠. 하거나 그거를 다시 이제 게임 내에 들어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전환을 네네,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걸 애플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사 입장에서 그런 이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막 구축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우리 거 와서 결제하고 그 앱을 통해서 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수수료를 떼는 것 자체는 정당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마켓 물건 파는 사람이 저기 지금 결제한 거 취소해 주시고 이쪽으로 입금을 대신 해주시면 안 네네. 될까요? 이러면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할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자체는 맞는데요. 그거 자체는 맞는데 그거를 이제 남들은 못 쓰게 하고 여기 내 땅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이것만 따라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이제 그게 있는 일이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애플이 좀 작은 여러 폰 중에 하나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수를 넘어가지고 거의 거기가 일종의 또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너무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비판에 있는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는 거는 뭐 게이머 입장에서는 뭐 싸지면 좋고 하니까 대체로 보면은 에픽 게임스 편인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애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폰 시장 들어가지고 뭐 생태계라든가 작은 뭐 영세 그런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놨는데 밖으로 빠져나가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름대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일단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관리하고 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자원들 이런 건 모두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결제 수수료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을까? 높아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뭐 비용들을 뭐 다 해서 뭐 얻는다 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구축된 생태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앉아서 헤엄치는 상황인데 그거를 낮춰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굳이 계속 예전에 자기들이 투자하고 힘들었을 때 책정되었던 30%라는 수수료율을 지금의 아주 공고히 그 갖춰진 생태계인 이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해서 계속 앉아서 헤엄치겠다, 땅 짚고 헤엄치겠다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어쨌거나 어떤 그 생태계가 평형을 갖추려면 안정화를 갖추려면 경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0%가 정당한 것이다라고 지금 애플이나 스팀이나 그쪽에서 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40%는 안 되느냐? 그럼 50%는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에 어떤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방식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서 이제 뭐 누구는 20%까지 낮춰보고 뭐 15% 했더니 아예 운영 자체가 안 되더라. 아무리 뭐 앱이 잘 나가도 우리가 운영이 안 되거라. 그러면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뭐 자영업 해봐서 알겠지만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건 뭐 어디건 간에 다 그런 비율들이 있고 많은 고민을 거쳐서 여기에 올릴 것인가 뭐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마켓을 하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사실 매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도 훨씬 더 큰 비중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죠. 이쪽에 가면 매출이 높더라도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5% 정도가 보통 제일 높은 플랫폼들은 15% 정도 뛰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가 남을 것이며 만약에 15%로 팔았을 때는 실제로도 안 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다양한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매출의 15%니까 네. 그죠? 네. 그럼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냥 물건을 파는 경우에도 네. 근데 물건을 파는 경우니까 더 높긴 하죠. 근데 여기는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원가가 처음에 개발할 때만 들어가고 그 뒤로는 유지 보수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높아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게 30%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30%의 근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무조건 30% 예전부터 30%였으니까 30% 예전에도 근거가 없긴 했지만 그때는 처음 개발 비용 아니면 이걸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30%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 뭐 너희는 진짜 그 위험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유지 보수 정도만 하는 상황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제로에 가까운 예전에 비하면 그런 상황에서 30%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예전부터 이랬으니까 이러면 누가 그거를 좋아 오케이 너희 30% 너무 좋아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C 대성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30% 가면은 이제 뭐 4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게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런 특히 모르겠어요. 애플은 모르겠는데 막 구글 여기는 뭐 자기네 매출 공개 안 하는 거로 유명하지 않나요? 둘 다 안 합니다. 그죠. 애플도 안 하나요? 그래서 지금 그 2021년도에 나온 이야기 보니까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벌인 수익이 2020년도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이제 공개하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 공개를 했는데 2,201억 원이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톡보다 훨씬 뭐 20분의 1 정도의 이제 매출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매출을 이제 적게 공개를 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수료를 이만큼 가져가야 돼라는 게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쨌거나요. 재미있는 게 이제 에픽의 소송이 들고 일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픽 지지를 또 하고 나섰어요. 걔네는 이제 윈도우라는 환경 자체가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들도 깔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상대사를 좀 더 압박하는 정책으로 좀 들어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다른 기업이라든가 뭐 게이머들이라든가 혹은 전체적인 여론 입장에서도 애플을 압박하는 가운데 지금 소송이 일단 한 차례는 끝이 났거든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애플이 넷플릭스한테 인앱 결제를 계속 유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통신을 계속 했던 문건이 발견됐어요. 넷플릭스는 많이들 쓰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넷플릭스 자체 내에서 자동 결제 이걸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TV건 뭐 안드로이드 폰이건 애플이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거는 기기 자체는 그거를 보여주는 영상기 역할로만 하고 결제는 다른 데서 돌아가는 셈인데 애플 기기에는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건 좋은데 원래 받는 돈만큼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인앱 결제를 쓰게 되니까 30%를 떼주고 쓰는 거죠. 넷플릭스 쪽에서는 이 인앱 결제 애플 자기네 앱 상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려고 그 서비스를 없애버리려고 애플하고 의논을 했는데 애플이 막 붙잡는 정황이 이번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못 건드리고 게임사는 후드려 팬다라는 이미지까지 겹쳐 가지게 돼가지고요. 이번 일이 앞서도 말했듯이 애플에서만 끝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여러모로 그런 플랫폼 운영하는 다른 기업체들에서도 그런 어떤 유연한 수수료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변화하도록 많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소송은 애플이 이겨도 변화는 어쩔 수가 없다. 독점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여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주장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덧붙여서 이제 약간 아싸식으로 네. 조금 비틀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완전히 애플이 악의 제국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좀 네. 겉보기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도. 살짝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에픽 게임즈는 게임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미 자기들이 플랫폼 기업이에요. 얘네가 스팀 같은 PC 게임 앱스토어 같은 걸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에픽 게임 스토어. 예.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커나가고 있고 이 게임에서 나오는 매출 말고 이 사실상 자기네 에픽 게임즈라는 그 게임 플랫폼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거고 이걸 또 주력 사업으로 삼고 싶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스팀이 아니라 애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구글 앱스토어, 애플 뭐 앱스토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전략을 세워서 소송을 바로 걸었다는 얘기는 이걸 깬 다음에 자기들이 앱스토어를 실질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제 모든 그 전화기에 내 앱스토어를 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고도의 계획된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시장이니까 그죠.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경쟁자로서 이제 포지션을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게임 개발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뭐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깔려 있고 거기서 이제 실제 모바일 포트나이트가 차지하는 수익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 전체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죽고 못 사는 절박한 심정이어서 소송을 걸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상대를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와 동시에 에픽 게임스 스토어에 12% 자기네 수수료 매긴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12%. 네 12%로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뛰어난 사업 수단이라고 봐야 할지 마케팅 전략이라고. 좋은 이미지 그 골리앗 다윗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상대를 골리앗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다윗으로 묘사해서 자신에게 응원을 해달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다윗도 골리앗만큼 좀 몸집이 되더라. 좀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정말로 그렇게 이제 좀 효과적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은 워낙 뭐 거대 기업이니까 이 진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의 어떤 독점을 저지시키는 그런 경쟁사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축적해서 돌아가는 그 순간 규모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 규모의 시장에서 져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물론 그 골리앗과 다윗에서 이제 다윗인 줄 알았는데 에픽 게임스가 등치가 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애플에 비해서는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승산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다윗이 골리앗한테 져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이제 잘 싸웠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앞서 말했듯이 진짜 이익 면에서 보면은 포트나이트는 사실 이제 전투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많이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배그 많이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돈 쏟아붓는 사람들은 PC로 하고 뭐 콘솔로 하고. 네, 콘솔로 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마 수익의 대부분도 그쪽에서 나올 테고 그래서 아마도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보다도 소송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저도 모르죠. 자세한 거는 실제로 이게 어떤 파장을 물고 오는지. 분명한 거는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는 다른 앱스토어는 절대 안 생깁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 봐도 그것만은 불변하는 진리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애플이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앞서 말했듯이 얘가 타겟이 아닌 거야. 다른 스팀이라든가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걸 안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가 실제 전쟁터는 이제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스팀이라든가 다른 윈도우 혹은 콘솔 시장에서의 자신의 게임의 인앱 결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도미노 자체가 쓰러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미노가 불러일으킬 다른 수많은 도미노들을 생각하고 한 수를 던진 것 같다. 시점 면에서나 혹은 방식 면에서나 좀 그런 드라마틱한 면에서나 어떤 그런 마케팅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소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픽게임즈 얘기를 방금 하다가 방금 저기 작두님께서 그 구글이었나요? 네. 거기가 매출 2,200억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국내에서 예. 2020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믿겨지세요? 구글이 그 정도밖에 안 벌었다는 게? 그거는 사실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구글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거의 독점인데 어떻게 2,2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한국이 뭐 인구 10만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자료들을 준비하다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 네. 매출이에요. 네. 구글의 한국 추정 매출이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조 원이요. 네, 5조 원. 네네. 1억만 떼서 낮추면 안 되나? 네. 나도. 그런데 어떻게 2,200억밖에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구조를 보니까 구글 코리아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 코리아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진짜 피할 수 없는 부분만 가지고 구글 코리아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 구글 본사가 있는 다른 세금 회피처라는 지금은 아일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유명한 유럽의 세금 회피처죠. 법인세가 아마 12.5%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매출을 전부 다 아일랜드에다 몰아줘 버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2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러느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늘 이래 왔어요. 늘 조세 회피를 이용해서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내고 안 내고 회피하고 우리는 돈 못 벌었어요 이 나라에서.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유럽이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유럽은 사실 이런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최근에 G7이 이 글로벌 법인세라는 거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에픽게임즈 앱스토어 전쟁과 넘어가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네네.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글로벌 기업들 다 반성문 써야 돼요. 글로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뭐 글로벌이라고 뭐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 드립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구나. 아까부터 자꾸 웃고 있길래. 저기 어떻게 돼가는 거죠? 그 글로벌 법인세라는 게 대충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구글처럼 매출은 자기가 있는 본사 세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싼 본사에 신고를 하고 그 나라에선 세금을 한 푼 안 내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거를 막자라는 이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법인세를 무조건 15%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 법인세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10%가 넘는 경우에 그 이익의 초과분, 그러니까 10% 이상의 이제 이익이 나는 그 이익분에 대해서 5분의 1에 대한 그 과세권을 그 해당 영업하는 나라에 준다라는 것들을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결의해서 앞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이뤄 나간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라에는 1도 도움을 안 주면서 세금이 싸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돈의 흐름만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고 뭐 이런 행태를 좀 막고자 하는 좀 그런 얘기가 될까요? 뭐 그 나라한테 도움은 되겠죠. 사실 그 나라에서 영업을 하지 않지만 그 나라에 벌써 법인세를 내니까 나름 그 나라는 앉아서 그냥 남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세금을 좀 싸게 받는 대신 다 몰아서 받는 아주 그냥 꿀 같은 내용.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한 매출에 대한 정당한 뭐 법인세는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게 내고 뭐 매출을 이제 불리든가 뭐 이렇게 축소하든가 해서 적게 내고 이제 그 남은 거는 이제 세금 회피처에서 낮은 법인세로 이제 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덜 형태로 내는 하는 거니까 거죠. 1조 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일랜드나 뭐 이런 조세 회피처에 한 3천억만 내고 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고 또 뭐 보니까 뭐 구글 코리아 뭐 이런 데는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공개가 그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어떻게 근거로 해서 매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출 공개하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매출을 근거로 해서 그 나라에서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글로벌이 돼 놓으니까 한 나라의 법으로 묶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게 굳이 뭐 지금의 그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패션 뭐 이런데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되게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다른 데다가 이제 본사 해놓고서는 거기서 다 이제 뭐 탈세하고 그리고 정작 벌어들이는 데서는 세금 잘 안 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계속 뭐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그 정부랑 이렇게 담합해서 이제 뭐 법인세를 굉장히 이제 적게 매기고 오히려 이제 매출이 적은데 뭐 40%씩 막 매기는데 오히려 거대 기업에게는 막 10%대 이 세금을 매기는 행태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더 이제 증폭된 거죠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거리가 뭐 더 쉬워지고. 그죠 거의 뭐 그게 없잖아요. 그 뭐라죠? 기본 비용이 뭐 없다고 하면은 뭐 거의 장벽이 없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예, 물리적인 장벽이 사라져버리는 IT 기업에 관해서는 정말 물리적인 장벽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훨씬 용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또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또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회에 기여하는 면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일자리 창출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뭐 구글 본사에 400명이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금도 안 내지. 그리고 점점 규모는 커가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 있는 거죠. 사실 저 그 수능 지문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긴 하더라고요. 글로벌 기업들 예전엔 멀티내셔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 그 나라의 그 어떤 기업의 국가를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뭐 그 다양한 인종이 모였기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과 같이 세금이 싼 곳에다가 본사를 마련해 놓는다든지 뭐 싼 노동력이 있는 곳에 공장을 마련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어떤 그 선악의 논리가 될까 봐 조금 말하자면 기업의 논리에서는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옮기든 말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합법을 사실 가장을 했죠. 합법적인 일이고 지금까지는 합법보다는 뭘까? 법이 없었고. 편법이라고 네. 해야겠죠. 그 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도덕률을 따지는 거지. 너 왜 우리나라에 돈 벌어와서 우리나라로 안 돌리고 그냥 세금 저쪽 가서 세금 탈피하냐.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회가 이 시스템이 변해가는 속도는 굉장히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인류에 있어서 돌을 쓰다가 철을 쓰는 게 뭐 몇만 년이 지나고 그리고 철을 쓰고 그 뒤에 다음 발전 점점점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사회 발전은 몇십 년 이제는 10년 20년 단위로도 변하는 상황이 됐는데 요즘도 철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회가 격변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사회가 격변하는 어떤 이제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떤 도구로 인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회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에 따라가는 속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IT 기업 이런 거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데 맞아요. 사회에 이 제도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하나 만드는데도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꾸준히 봐와서 모든
부작용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법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서 특히 IT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한테는 아주 이 헤엄치기 좋은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다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 2년 동안 지속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과 그로 인해서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놓은 상황,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면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못 걷었던 애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알게 된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다 벌어가는데 우리나라한테 돈을 안 내지? 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돈을 걷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니까 이제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게 뭐 굳이 뭐 진짜 뭐 구글, 애플 같은 아주 거대한 세계 플랫폼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지금 뭐 배민이라던가 뭐 네이버라던가 어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장에서 그 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독점들이 또 꾸준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관련해서 그 독점 규제 법률이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도 기사에 보면은 계속 이제 유지되다가 이제 우리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이 독과점 규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규제가 나쁘냐 그러면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독점됐을 때 독점 기업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독점됐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과연 출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뭐죠 게임 포트나이트요? 인앱 결제? 에픽 게임사. 에픽 맞아요? 게임즈. 에픽 게임즈. 그러니까 나는 아까 전에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진짜 싸움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이제 썼더라고요. 이제 어떤 뭐 경제학 교수분이 뭐 G마켓 이런 옥션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른 데가 치고 들어오지 않느냐. 쿠팡.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공고한 그 독과점의 신화들이 물론 이제 규제는 따로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제 인식 속에서 굉장히 이게 막 자기네들끼리 그 눈덩이 굴러가듯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어떤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또 그걸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냥 시장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가 시장 자체적으로 뭐가 생겨나고 뭐 그렇게 너가 또 이기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번 소송이라든가 지금 또 나온 그 국제법인세 관련 이런 것들도 다 시장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불공정하게 저쪽이 번다, 내가 돈을 더 못 번다 이런 쪽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로비가 일어나고 혹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커지면은 또 국제적인 분쟁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격변의 시대, 저는 아까 작은 손님이 특히 말씀하신 나라라든가 그런 법률이라는 규약들이 차마 잘 재단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 쪽에 조금 동감을 많이 하는 셈입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구글, 애플 뭐 그런 것만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은 한 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공룡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잘 알 수는 없네요. 일단 그 교수님은 굉장히 생각이 나이브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장사를 안 해보고 본인이 그 업계에 그냥 경제학계에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오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옥션이 독점적인 기업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랄까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자가 이제 권력을 쥐기도 하지만 판매자도 상대적으로 꽤 권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판매자라 하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이게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쵸. 거는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그러니까 구매자 권력도 있지만 판매자 권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싼 대로 왜냐하면 내 이익을 가야 되니까 너무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네네. 저도 거기서 팔아봤지만 이거는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데 그 교수님이 그래서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기업이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네.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만큼 독점으로 갈 만큼 성장을 못했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뭐 경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좀 너무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숫자만 분석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낮은 경쟁 기업, 근데 그 경쟁 기업도 조차도 작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거대 기업이 뭐 마음을 먹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돈의 싸움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겨 나가서 뭐 쿠팡이라는 기업이 생겼고 네이버는 원래도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굉장히 그 견인할 수 있었거든요, 성장률을. 그런 이유들을 다 제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시장이 알아서 컸네. 쟤네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너무 무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여기 그 기사의 맥락은 사실 단순히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독점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드는 이제 사업들, 특히 이제 뭐 배민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지방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배달 앱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반감을 가진 그 이제 경제학 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말에서도 되게 그저 비판이나 뭐 찬성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편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유튜브만 맨날 볼 것 같은데 정말 유튜브 말고 다른 어떤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보면은 이제 만약에 출연하지 못하면은 어쨌든 유튜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유튜브가 그동안 여태까지 엄청난 그 데이터들을 어쨌든 쌓아뒀잖아요. 어떤 뭐 연결이 되든 뭐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빅데이터 축적하면서 근데 과연 이런 이제 아성들이 무너진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쟁자도 없으면 내 매출 공개도 뭐 어떻게든 요리조리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했을 때 압박감이 또 덜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완전 독점이 확고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전자업계로 가면 특히 뭐 영원하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저는 뭐 어릴 때만 해도 그 컴퓨터 제일은 IBM이 계속 잡고 갈 로 알았는데 뭐 MS도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그렇죠. 매번 그게 바뀌는 건데요. 뭐 그래서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 일 흘러가나 좀 잘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에픽 게임스와 애플 간의 소송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읽어야 하는지 저희들의 생각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 소송 결과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AS로 소개할 수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첫날 녹음? 네.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 괜히 깔았는데 짐도 깔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저희서 성대를 담당하신.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계속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 상체는 긴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다음 녹음 때 또 좀 더 풀린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게 쓰레빠짱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은 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싸라비아 녹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